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폭행, 강간을 말하죠. 그리고 성추행, 강제추행, 그다음에 성희롱, 이렇게 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희롱은 뭐냐? 성희롱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 접촉 행위가 없이 그 성적 그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성적 언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매우 심하고 모욕적인 거,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주로 말로서 희롱하는 걸 말합니다.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 접촉 행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물리적 접촉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또 형사처벌 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형사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 발언을 통해서 그 성적 수치심, 모욕감, 뭐 이런 거를 불욕감을 느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흔히 좀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걸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강제추행은 또 뭐냐?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통해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다, 이런 개념은 폭행이나 협박, 폭행을 하든 협박을 하든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만지는 행위, 접촉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훈제는 이제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거는 남녀 구별 없이 사람에 대해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폭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폭행이냐. 그래서 뭐 반항을 곤란할 정도. 그러니까 반항이 없이는 전에는 인정을 한 2010년도 이전이랄까요. 오래전 있을 때는 제가 현직에 있을 그 이전 당시에는 강제추행이라는 게 반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항을 곤란할 정도에 이를 정도. 그래서 그런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2011년 판례를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반항 폭행이나 이렇게 협박 폭행이 아니라도 그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면 그것이 이제 강제추행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혹력의 행사, 그리고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상대방이 반항도 안 했는데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폭행과 동시에 추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면, 의사에 반해서 그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유혹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됩니다. 근데 이 강제추행죄라는 게 사실 그 둘만의 범죄
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여러 수 있을 때는 사실 또 뭐 물론 뭐 지하철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은밀한 범죄다 보니까 CCTV라든 이런 게 없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하철 이런 데는 CCTV가 있으니까 확인되지만 또 사람이 많을 땐 그 구별도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소나 신고가 바로 들어가야지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이것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라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이고 증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어요. 그러나 그 끝나고 나서 문자로라든지 또는 뭐 어떤 전화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항의하는 전화를 한다든지 그걸 녹음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해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항의하는 표시로 이렇게 한다든지 상대편이 뭐 미안하다 주의하겠다 뭐 이렇게 사과의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걸 전화로 해서 녹음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뭐 전에 같은 경우 대질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대질을 자제하기 때문에 대질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반응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관계없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상당히 있으면 기소하는 사례가 또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투 사건 때문에 또 판례도 또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면 어진간하면은 피해자 얘기를 토대로 해서 신빙성을 보고 개연성을 보고 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친고죄 폐지가 돼서 현재 지금 2013년 6월 19일 기억되는데 그날 이후로 그날부터는 이게 시효가 10년인데 친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범위는 안 때로부터 6개월인데 그 친고죄가 폐지돼 가지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 10년 이내에는 아무 때나 이렇게 고소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건 고소가 있어야 조사도 처벌하는 고소가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기소할 수 있는 것인데 고소가 없으면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고소인은 고소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는 인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칼럼을 썼지만 그것이 결코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고죄를 준 것은 고소인의 고소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로 인해서 또 이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 수치심 있는 것들이라 고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절대권을 줘서 고소를 해야만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처벌되는 그런 거지만 나중에 그 전에는 그래서 이게 치아가 들어가면 바로 공소권 없음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처리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강간죄인데요. 이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간음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는 이제 반항을 곤란할 정도인데 이거는 반항을 한거가 곤란할 정도인데 이건 한거가 곤란한 걸 좀 넘어서 한거 불능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폭행 협박 정도가 좀 상당히 좀 큰 거죠. 그래서 이게 강간죄라는 게 이제 강제추행죄도 있고 이제 강간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강간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데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죄는 전에는 이제 강간죄는 친고죄가 있었고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없어졌지만
강간죄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옛날에는 친고죄였고. 그래 이것도 중간간의 경우는 이제 심신상실 또는 환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행위. 이 술을 이빠이 먹여서 여한 데려가서 이제 술이 떡이 되어서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들을 이제 그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간죄. 제가 또 실무적으로도 현직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은 이게 또 억울하게 또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사례도 있어. 조사하다 보면 또 무고로 화간인데 강간을 둔갑시켜가지고 또 고소하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건 억울하기 때문에 조사를 잘해서 면밀히 해서 밝혀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간죄가 이게 또 중간간죄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여기 퇴직하고 이제 법무사 하면서 경찰에서 무혐의 올라간 거를 검찰 단계에서 이제 재조사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재조사 녹음을 통해서 기소를 했는데 또 법원 1심에서 또 무죄 났습니다. 2심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2심에서 유죄 징역 3년을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 통해서 조언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쉬운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이게 그 피해를 당한 사람과 또 가해자 그런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매우 또 중요한 제명이어서 억울하게 당한 경우에 처벌이 안 될 때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강간죄와 그다음에 강제추행죄, 그리고 성추행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죄들은 당했을 때 특히 그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강간죄라는 게 최근에는 인정됐죠. 그게 이제 강간죄의 대상이 그전에는 부녀에서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3년 6월 19일부터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간죄는 당했을 때 즉시 고소가 필요하다. 신고나 고소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3일, 4일, 5일, 6일 지나면 증거관계도 미약해지고 증거 수집도 어렵고 또 그렇게 늦게 신고 들어가고 고소 들어가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신빙성을 많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문제도 그렇고 증거 문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신고 고소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항의를 문자라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녹음을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그런 것들이 확충돼야만이 증거가 보강돼야만이 나중에 처벌할 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